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그래도 되고?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자, 이 시대의 참지성. 지성. 저 건성이고요. 예. 나는 머리만 지성이라 이야기하려 했는데. 자, 여러분 힘들 내주시자고요. 오늘은 근데 이 주제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길래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박 겉핥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예. 과연 이재명 후보의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무려 258회예요. 예. 우리 헤어질 때 되지 않았을까요? 258회요. 물론 저희 앞에 낮에 하는 그 시사방송은 지금 예. 막 거의 2000에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단일 방송으로는 가장 압도적인 횟수를 자랑하는 258회면은 풀로 채워서 5년 예. 이 정도 기간이니까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연장이란 말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까지. 예. 258회 어마어마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재창출 뒤에는 뭘 할까가 지금 고민입니다. 제재. 정권 제재 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민주정부 제5기를 위한 싱크탱크. 예.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아시죠? 알고만 있으면 뭐해? 뭐 후원도 안 하는데. 후원해달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여기다가 전화 한 통화를 하시면 예. 후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02-3272-2353.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한 달에 10,000원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72-2353. 새날 멤버십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3272-2353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 규제, 쉽게 표현하면 음식점 허가, 그렇죠. 총량제, 이게 또 거기다가 주 4일제. 예. 그럼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맞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예. 정책을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정말 그 서민들의 아픈 부분을 소속들이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은 그럴듯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 거기 규제가 들어간다는 게 예를 들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이라고 하면 택시 기사분들도 무한정 늘리고 예. 그런 논리라고 하면 뭐 동네에 편의점도 무한정 늘리고 예. 다 망해라. 예. 그게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구조로 지금 약간 가짜뉴스성으로 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칼을 빼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쉐끼들이 진짜 뭐도 모르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몰아가냐면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만들고 있다. 꼭 지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라고 보는데요. 이 조사가 시작되어 갖고 자꾸 이제 증거들 나오니까 이게 저 이재명이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상이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타기 하는구나, 이슈 돌리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수만 생기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딱 물었는데 보니까 이게 저 뜨거운 무가 돼갖고 물면 이빨이 다 빠지는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표현이 왜 그러세요? 이 호시탐탐 노리는 게 그 영리한 여우는 아니고 그 조금 무식한 늑대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어떻게 물어도 이게 좀 엉뚱한 걸 묻나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움까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누군가가 나오면 그 후보가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 맞는 거잖아요. 예. 공약이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의 의미인데 예. 이건 뭐 누가 무식하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예. 저쪽은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 아직까지 그렇게 굴러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대장동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업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 본부장이었으니 이재명 거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갖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족족 국민의힘 부류의 사람들. 예. 이거는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보수층 계신다고 하면요. 뭔 사건이 터졌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 보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인 거잖아요. 예. 근데 돈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 아닌 뭔가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뇌피셜만으로 계속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꽤 지식인인데, 아니,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리 언론 보도를 봐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언론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죄인이 되는 이런 걸 아직도 하나 싶어서 이 빨리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느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월 27일 날 이재명 후보가 관악구에 있는 신혼시장을 갑니다. 예. 재래시장이죠. 예,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그 옆에 유기용은 보이세요. 네. 지역구인 거야. 예. 여기 주위에 보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가보면 민심을 가장 빠르게 청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보도도 있었죠. 이재명 후보는 어묵 먹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누구나 가면 루틴 메뉴가 어묵인데. 근데 참 그런 거로 이제 언론 일면을 장식하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조금만 공부해보고 찾아보면 되는데 네. 언론 중에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취재해서 보도한 데가 이렇게도 없나 이런 좀 안타까움과 절망감도 같이 네. 느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점 총량제가 나온 상황이 그러니까요.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네. 마구 식당을 열어도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예.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남시장일 때 이야기예요. 예.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여기까지 끝이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끝이었는데 이거를 마치 공약으로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시행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쁜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뭐 로봇 학대 뭐 이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정말 이제 황당하죠. 예. 그런데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로봇이 이제 그 사족 보행 로봇이라서 다시 그 자세를 복구해서 일어난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학대했다라고 몰고 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또 리트윗하면서 퍼뜨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명백한 왜곡 보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음식점 총량 규제도 사실은 거의 그 급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야, 이 상태로 우리가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예. 또 선거를 치르고 그 새 정부가 출범해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빨리 언론 개혁을 일정 정도는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예. 아주 절실하게 했습니다. 대선 주자라고 하면요 현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사회적 공론화도 만들고 예. 당은 거기에 뒷받침을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국민들이 알리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회가 좋아지는 제가 하나 이제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의 일종의 규제 또는 적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는 어떤 TF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촛불 1기, 촛불 2기 이렇게 정부 부르고 싶은데 사회를 확 바꾸는 속도감 있는 개혁 요 느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리스트업해서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재명 정부가 되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라.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희망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예. 진짜 하네?
저 사람은 진짜 하네 이런 느낌이 아마 그 희망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와닿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공약 아닌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홍준표 반헌법적 발상, 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어우씨, 이준석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정의당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 혹평일색이네요. 근데 저는 정의당까지 저렇게 말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이 좀 느껴지는데요. 다른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의당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번에 주 4일제 부분은 또 동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직접 총량 규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면 또 해외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보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의당까지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야, 저분들이 참 노회찬 그 의원이 만든 당이 맞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정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바로 반박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 숫자라든지, 예.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이건 바로 반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가진 자와 기득권자들 때문에 억압받고 고생하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조금씩 고쳐온 것들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을지로위원회 요쪽에서 지난 그 국회에서 정말 작지만은 의미 있는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작은 거 말고 큰 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답을 갖고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더라도 저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치권의 메이저 이슈로서 삼아서 한번 토론해보고 고민해보자 라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고, 정말 저는 그 시장 상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분의 진정성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 주변에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누구라도 자영업 하다가 망한 사람들 다 있을 건데요. 망할 때까지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죠. 예. 온갖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몸으로 임금 못 받고 1년, 2년을 버티고 막 식당에서 잠자가면서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 희생돼서 지하방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빚 안 지고 하려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또 이 포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주변인들한테 빚을 다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어떤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또 몇 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왜 나라가 이런 부분을 좀 못 도와주나? 왜 이렇게 힘들게 방치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 자영업자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 하지 마가 아니고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 등을 개편하는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뀌면, 근데 정의당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인 게 자영업자 총량제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맥락 자체가. 좀 정의당의 연구소도 있고 한데 아마 정치인들이 발언하기 전에 연구소 쪽에 물어보질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외국에서 꼭 굳이 예를 찾지 않더라도 국내에 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유소 거리 제한 이거 꽤 오래 하다가 철폐했죠. 그 다음에 담배 가게 거리 제한 이런 거는 사실은 없애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앞서 언급하셨던 이 골목 상권에 대형 할인마트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건 명백한 규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틴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생존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생존율 이야기하면 또 다들 이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이게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자꾸 삼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거니까 2017년 이전 이유는 빼고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그 전에 10년 동안에 신규 창업이 우리나라에 1,000만 개가 있었습니다. 와, 10년 동안 1,000만 개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2개, 3개씩 창업하고 하는 그런 예. 상황인데 문제는 그 10년 동안에 폐업이 8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거의 다인데요? 그러니까 80%네, 80%. 예, 80%. 어. 그래서 그 평균 생존율이 20.1%. 그러니까 5명이 개원을 하면 자영업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면 그 중에 4명이 망하고 1명만 그것도 10년 내에 겨우 서바이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무슨 장사 같은 거 할 때는 시장 조사 열심히 하고 엄청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네. 현실적으로 5개 중에 4개, 10개 중에 8개는 망한다는 거잖아요. 예. 와. 그리고 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망하기 전까지는 돈이라도 좀 벌고 망했느냐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2017년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이 이제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 조사를 했는데 그 5분위로 나눠갖고 하위 1분위, 하위 20%죠. 이분들은 연평균 소득이 890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봉이죠, 연봉. 예, 연봉이. 그럼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위 소득은 2,40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200도 안 되는 거죠. 예. 한 달에. 그렇죠. 그 3분위까지 하면 전체 국민 60%입니다. 이 자영업자 중에서. 그런데 3분위까지 다 합쳐서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3,989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안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굉장히 저소득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고요. 전체 자영업자의 60%의 연평균 소득은 4천만 원 미만. 예. 굉장히 열악하네요. 여러분이 그 외국에서 한국에 관광 오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치킨이 이렇게 맛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 우리 시청자들 그냥 그 눈 감고 생각해 보면 한 5개 내지 10개는 치킨 프랜차이즈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고민해서 하면 20몇 개 줄줄줄 댈 수 있거든요. 근데 각각이 전부 다 꽤 새로운 레시피에 새로운 맛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홍보비도 엄청 써서 잘 하거든요. 그런데 치킨집이 망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많으니까. 예. 단위 인구당 치킨 소모량이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1등입니다. 켄터키 본토보다 켄터키 치킨을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예. 치킨집 하면 2년 반 만에 90% 이상 망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뭐 졸업을 하거나 해서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마땅히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네. 가장 쉽게 접근성 있게 접근해서 그분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국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경쟁률 때문에 또 망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거 사회적 낭비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딱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그 모시고 있던 이정우 그 교수님이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야, 이거는 국가가 방치해가지고 자영업에 퇴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쓸리고 해가지고 저 강바닥인 자영업에 가서 안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참여정부 때는 결국 그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고 끝이 나버렸는데요. 이거는 단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 세계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들 그중에 선진국은 대부분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보통은 예. 그리고 이제 그 꽤 높은 나라 예를 들면 이태리 그리스 이런 데는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니까 그 자연스럽게 뭐 길거리 노점상부터 온갖 종류의 자영업이 그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5% 정도입니다. 높다고 하는 나라가 15%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였다가 네. 최근에 너무 어려워져 갖고 줄어서 25%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10%가 많네. 예. 근데 전체 고용의 25%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 고용되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한데 예. 내수 비중이 너무 높은 예.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킨을 먹어도 치킨집은 성공할 수 없고 또 외국에서 제가 그 저녁 식당 예약을 해서 가면 테이블 예약을 한 테이블 내지 그 다음 차례로 그 2타임밖에는 예약을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룻밤에 5번, 6번도 가능하거든요. 로테이션이 엄청 빠른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많은 손님을 받아도 별로 돈을 남기지 못합니다. 예. 물론 그 중에 상위 10%, 20%는 꽤 잘 버는 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평균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 그리고 가족들의 희생 그 모든 걸 합쳐도 수익이 안 남아서 80%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굳이 자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 그렇게 예.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기본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금융, 기본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차기 정부에서 그 아마 좀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건데 이걸 좀 세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조만간 아마 그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이 공공부문 고용이 우리나라의 그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평균이 그 21.3%인데 우리나라는 9%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이고요. 그 북유럽의 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그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고용이 50%가 아니고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예. 왜 정부가 그 일자리를 만드느냐. 사실 대안도 없으면서. 네. 실제로는 근데 대한민국은 공공부문 비중이 총 취업자 숫자의 9%, OECD 평균인 21.3%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걸 OECD 평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뭐 국방력에서는 세계 6위, 수출은 7위 뭐 이런 정도로 OECD 34개국 중에서 상위 그 30% 안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OECD 평균으로 그 한 17등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24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를 계속 줄이자고 난리를 치고 기업들한테 맡겨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게 사실은 정글자본주의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이 정도 고용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해?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특히 보수 언론들이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자고 하면 무슨 전부 펜대 굴리는 공무원만 늘린 거로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고용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이 아니고 이 공무원 관련돼서는 또 신분 보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그 공공부문 고용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못하고 안 하고 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또 기본소득과 연계를 한번 시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도 지인보 블록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복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선순환으로 돌면 나중에 그걸로 세금을 걷고 나중에 거기서 생기는 걸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이 구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푸나님께서 옛날부터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이 그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도 기본 서비스라든지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아하. 그러면 그 돈이 국민들에게 다시 도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라든지 또는 건물을 가진 건물주한테 다시 가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간 돈은 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돌아야지 국민들에게 그 부가치를 재창출하면서 이 행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안 살 수 없는 서비스, 음.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또 노후 보장 이런 것들을 노인 돌봄 같은 것들을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해줘버리면요. 일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안 하는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가지면서 또 이 자체에서 엄청나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한 240만 명 정도 일자리만 더 생기면요. 자영업자 문제가 쫙 도미노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거는 안 될 거야라고 접근하면 될 게 하나도 없지만 예.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내수를 돌리는 과정에서 뭐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한 100만 원 채워야 된다고 하면 보통 30만 원에 50만 원 사이라면서요. 예. 30만 원만 1인당 지급을 해도 한 15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요. 예. 요거를 내수 마중물로 돌리는 과정. 요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바뀌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기 전에 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줘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그 확인하는 실증 연구를 하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예. 거의 99%가 가져가잖아요. 예. 그 말 뜻은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수는 분명히 진작이 됐을 거고. 예. 그리고 어디 쓰느냐도 중요한데요. 지금 통계들이 이미 우리가 4차에 걸쳐서 지급해 봤는데 대부분 생활 소비지에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이 문화가 좀 향유되고 또 그 가게에서 뭐 외식이 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의외로 뭐 이 재난지원금을 또 대형업소에서 못 쓰게 한 그런 이 규제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선순환적인 역할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소득을 하기 전에 빨리 기본 서비스를 늘리고 또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가지고 가격이 그 불합리하게 뛰지 않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 또 특정한 이 가진 자들 주머니에 들어갔고 묶여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정책으로 이 뭐랄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 참 웃겨요. 본인들 기초연금은 받으셔요. 예. 지하철도 공짜로 타세요. 네. 근데 전 국민한테 뭘 지급한다 그러면 화를 내. 예. 왜 세금을 펑펑 쓰냐고. 예.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청년들은 뭐 돈이 있어서 청년들한테 청년 수당줍니까? 간단히 말해서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좀 머릿속에 고정화되어 있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 있어. 나라는 부자라니까요. 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노인회에 갔는데 그 대한노인회 회장이 또 이 음식점 총량 규제 부분을 또 제대로 모르시면서 언급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화 안 내고 설명을 좀 잔잔히 잘 하시는 거 보고서 좀 한편에서는 그 많이 달린 되셨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속이 미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어떤 경제 운영 방식을 좀 아시면 지금 노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제가 그 노인들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할 때 그 탁골공원에 가서 이 노인 만민 공동을 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게 나오는데 어르신들 젊어서는 노동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했더니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이게 좀 그 반대하는 노인들도 굉장히 공감대를 얻는 걸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또 기본소득을 통해서 많이 써주면 이게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주는 것을 그 잘못했다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돈 받고서 잘 쓰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내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자녀들을 좋게 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지. 예. 예를 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불도 못 살아. 예.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 너 능력 있으면 나가서 좋은 직장 구해봐. 그럼 직장이 없으면은 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굶어 죽어. 이러면 국가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일 안 하면 먹지 마.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국가는 전체적으로 돈을 벌어. 지금 없는 사람도 간접세 엄청 내요. 물건만 살 때마다 다 간접세 붙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소비라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금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마인드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그 당장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시급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 특히 식당 등 이 요식업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체 자영업의 그 10년 평균 생존율 20%라 했는데요. 이 음식점은 5년차 폐업률이 81.1%입니다. 10년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한 5년 하면 거의 80% 문 닫고 20%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요 폐업률을 그 창업 연도별로 봤더니 창업 1년 차에 35%가 망합니다. 34.7%. 예, 34.7%. 2년 차에는 49.4%, 50%가 망합니다. 이게 사회적 낭비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그 시간만큼의 낭비잖아요. 빚만 생기고. 예, 그러고 뭐 간판업자가 좋은 일을 시키는 부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사자로서는 그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그 패배감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주위 분들이 또 돈 대주고 마음 씀씀이 했다가 또 그 분들이 그 심지어는 자살한 분도 꽤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는 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 241만 명의 공무원 고용을 하는데 빨라도 10년, 20년 걸리거든요. 이게 경제 구조나 고용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이분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신규 진입만 좀 줄어들어도 훨씬 살아남기가 편해지거든요. 두 집 건너 하나씩 치킨집이 있는데 세 집 건너 하나나 네 집 건너 하나씩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집에 올 손님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해서 할 게 아니고 그 관련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례를 이미 만들고 있는 나라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냥. 예. 그런데 이거는 그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고 방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다른 나라는 개입해갖고 성공한 사례들이 이미 있는데 그걸 그냥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또 이게 편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등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택시 무한정으로 늘려. 예. 다 망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자영업 특히 음식점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다른 정책을 같이 해주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기 있는 동작구만 해도 여기 동작구 내에 식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루 먹고 살려면 몇 개가 필요한데 여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신규 시장에 들어올 때는 뭔가 다른 식의 어떤 그 뭐 규제랄까요? 기준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좋은 호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특히 식당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요. 이 국민일보가 그 자영업 폐업 실태 조사를 4만 개의 폐업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더니 첫째 코로나19로 자영업 생존 기간이 6개월이 단축됐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6개월을 빨리 문을 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식품, 문화 또 생활 관련된 모든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뻗쳐져 있더라. 그리고 지역도 동네 골목 상권뿐만 아니고 홍대 또 뭐 강남, 명동 그 중심 상권과 골목 상권의 차이 없이 골고루 다 지금 망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그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이 시점에 조금만 더 도움을 준다면 그 들어와서 자유롭게 망할 권리가 아니고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숨통을 틀 수 있고 새로 오는 분도 망할 확률을 좀 줄여주는 예.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 뭐 줄 때 자영업자분들 어려우니까 두텁게 주자라고 하는 그게 사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한계예요, 한계. 예. 두텁게 몇백만 원 준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 밀린 거나 내지? 예. 그럼 내수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 식당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고민을 해야 돼. 뭐 그분들이 저 건물주가 많으셔가지고 두텁게 주면 이제 임대료 밀린 것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좀 개혁적인 분이 나섰으니까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검토해갖고 공론화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좀 하고 정책적 지원도 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삼았으면 싶어서 외국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저보다 우리 그 복지과 소사이티에 이 정승일 박사님이 훨씬 더 그 이걸 빨리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페이스북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 박사님 내용을 좀 그 가져왔는데요. 잠깐만요. 예. 준비된 게 있어갖고. 예. 그럼 민주당 입장은 뭐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택시 감차 및 진입 규제, 골목 상권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과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그래서 접근을 하고 있는 우리가 거죠. 이미 유사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음식점에 대해서 그 지원 정책을 뭐 총량 규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 정책으로 이런 것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이제 이렇게 기준하고 있는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아직 민주당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그 선대본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덴마크 같은 북유럽 방식하고 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중부 유럽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업계와 협의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한다. 막 밀어붙이는 뭐 전체주의 예. 이런 건 아니고.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걸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고용될 사람들 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노동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하는 게 양쪽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군요. 예,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결국 거기서 일할 사람인데 자영업이 어려우면 거기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또 고용조건 아까 이걸 감수해야 되니까 이 코퍼라티즘이라 하죠. 이 조합주의, 합의주의 뭐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 개설을 할 저 점주들하고 또 거기서 일할 저 조업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정책을 시행을 한다는 거죠. 예, 개념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업종별 업주회의하고 업종별 노동조합이 어떤 시민사회를 구성을 하면 이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 등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면서 이걸 사회 모델로 만드는 걸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악구 신혼시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굉장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정말 총량 규제라도 그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자기 몸으로 그 받아 안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사실은 정치인들하고 공무원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면 저는 나올 거라 보고 또 이미 해외에 많은 성공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서 우리한테 맞는 걸 벤치마킹 해갖고 도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고용의 25%나 되는 자영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이걸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 중에 25%가 자영업이면 인구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걸요? 예. 가족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상 자영업이 한 50%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분들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별 협의회 같은 데를 만들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데도 있지만은 뭐 독일 같은 데는 길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이런 걸 잘 만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독일 가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이 노동조합 만드는 교육을 정규 과목에 넣어서 시키더라고요. 아까 전방송에 그 이야기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편에 대해서 지금 국회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미국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요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그런 것도 해야지. 그러고 저 과제가 그 팀 과제가 그 너희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숙지하기 싫은 당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그러면 그 우리가 학생인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숙제하는 분량을 줄인다든지 방식을 바꾼다든지 또 여러 몇 가지 교과목을 통합해서 하나의 숙제로 그 여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대안을 내놓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도 적용됐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제가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참 아는 것도 많구나 이 생각도 한편 들고 또 한편에서 막 그 백종원 씨가 막 그 지적을 하면 그 앞에서 막 쩔쩔매면서 식은땀 흘리고 꼼짝 못하는 분들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저분은 체계적인 식당 경영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열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 저 가끔씩 보는 애청자인데 예. 저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왜 거기 백종원한테 이 채택된 그 사연만 갖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이게 요리의 레시피를 지적해주고 간을 어떻게 막 굳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설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뭐 저 이 계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해 주는데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몇 년 영업해 왔다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면 든데 실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를 도와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하라. 굳이 하나를 자기가 수술하면 약간 뭐 요리 자격증 정도 따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주 일부일 뿐이거든요. 예. 음식 장사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새날 팟캐스트 음성으로만 할 때 예. 식당 대박 내는 법을 실제로 한 7회에 걸쳐서인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가면 들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식당들이 너무 작은 디테일들을 너무 몰라요. 예. 일종의 백종원 같은 역할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식빵 대박 내는 법. 그 약간 그런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에 폴리텍 대학 같은 게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아니면 일반 사립대학을 좀 일부 학과를 이렇게 계약학과로 개설을 해가지고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또 10년 20년 종사했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 모셔가지고 그 교수자 주면서 당신 아는 지식을 좀 전수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라면을 집을 하는 사람은 일본 라면의 기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게 그 소비자가 좋아하는지 베이스는 뭐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 좀 알고 하게 하고요. 또 간판은 어떻게 달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합은 서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저 뭐 싼 값에 알바 구해가지고 그 돌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오래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고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그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음식점들이 거의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개원한다.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도 뭘 알려준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정부가 한다는 게 위생 점검, 또 세무 사찰 뭐 이런 거밖에는 그러네. 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부 정책이 아닌 거예요. 돕지는 않고 감시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야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과 관련된 직업 교육과 훈련 이런 데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를 조절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총량 규제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업계와 기득권은 보호해주고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꾸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제도를 해버리면 그거는 뭐 나는 이런 저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을 받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더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저리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지금 저 지역화폐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저 집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떤 음식의 질이나 식품의 품질이 보증되니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또는 지금 그 왜 그 달인의 식당 뭐 이런 거 뭐 어디서 선정한 맛집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거든. 간판 하나만 다루줘도 이 사람은 무슨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 이수자입니다. 이것만 앞에 딱 붙여놔도 간판 하나 돈 몇만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소비자들은 아, 저 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겠구나, 맛이 보장되겠구나, 위생이 그 지켜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뭐 미쉐린 리본 같은 거는 받으라고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하는데 평가한 사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 미슐랭? 예. 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 뭐 맛집 관련된 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질 관리를 통해서 정부가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개원하는 사람은 막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원해주면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 하던 분들도 나 잘 몰랐는데 재수 좋아서 백종원한테 현장 지도 한번 받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직장을 들어가려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자영업에는 그런 과정들이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질이 분명히 떨어질 거고, 사실 저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거 관련한 강의를 했을 때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디테일인데,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고기를 팔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삼겹살인데 맨 위에 소고기 등심이 있어요. 그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소고기 등심 못 사준 아버지는 예. 죄책감을 가지죠. 죄책감을 가져요. 그럴 땐 내가 주인이라면 메뉴 맨 위에다가 삼겹살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예. 손님이 불렀을 때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근데 이런 거를 누가 교육 안 시켜주니까 맛만 있으면 손님 오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청결, 친절, 맛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로 가는데 실제로 그거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네. 동네에서 가끔씩 이야기 드리면 되게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거기 고용된 분들은 가입이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업종별 자영업자들 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고되고 다시 재취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배운 기술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예. 이 노동자들의 기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분야에 오래 묶어두기 위해서 내가 하는 식당이 좀 어려워져도 옆에 다른 식당에 가서 다시 고용돼서 취직할 수 있도록 이 소위 말해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유형의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 업종별 고용보험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제조합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서빙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별 취미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갑자기 한 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거 많이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는데, 이 찻잔을 가지고 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찻잔을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면 손잡이가 오른손에 있도록 싹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 차를 다 마시면 그것을 빨리 채워주는, 리필을 해주는 거 좋은지, 아니면 만지작 하면서 빈잔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 세밀하게 분석해갖고, 그에 맞춤 서비스 해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저것도 잠깐 있었던 저 친구가 저런 정도의 노하우를 가질 정도면, 하다못해 이 홀서빙 하는 사람들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쪽인 분들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교육 안 받아도. 예. 근데 진짜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가르치면 한 80%는 또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공제조합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데서는 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업종에 못 들어오게 자율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홍대 상권에서의 레스토랑 공제조합 이런 데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질 관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야, 그럼 국가가 많이 개입하지 않고 또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그럼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들끼리 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개입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 다들 바쁘고 힘들어갖고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만 시작을 해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그 독일 이 캐나다의 퀘벡주에서의 사례인데요. 지역의 조합들이 그 상권에 속한 상가를 사버리는 거예요. 아. 젠트리피케이션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 모델 중에 사실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예, 젠트리피케이션,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태원 상권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과포화되니까 옆으로 뻗어나올 데가 없어갖고 이 경리단길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온갖 젊은이들이 가서 창업을 해갖고 멋진 레시피에 그 홍보도 잘해서 막 활성화되니까 한 1년, 2년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빠. 근데 예, 우리 그 유명한 홍석천 씨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고 그 프로에 나와서 하소연한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건물주들이 직접 하거든요. 근데 옛날만큼 맛이 안 나오고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가 죽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공멸인데요. 제가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손혜원 의원 그 국회의원 얼마 안 됐을 때 예.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그 토크쇼가 하나 있었어요. 예. 손혜원, 박주민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로 가서 그 구도심 한번 살려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한 2년 후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게 내용이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이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집이 대학로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 이상동 장관이 이제 그 참여정부 초대 문광부 장관 할 때 그 사랑 티켓 사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 똑같은 지원금인데 그 개별 극단들이 로비해갖고 심사받아서 가져가는 것을 그 대학로에 그 파란색 극장 앞에 하나 또 마르네 공원 입구에 하나 이 사랑 티켓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50%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에게는 공짜로 사랑 티켓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공연, 좋은 공연 이렇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350개이던 대학로의 극장이 그 2008년 참여정부 끝나고 나니까 580개가 된 거예요. 200개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연극 보러 와갖고 밥도 먹고 뭐 저 여러 가지 차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장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극장 문 닫고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넣고 식당 놓고 또 건물 뭉개버리고 새로 대형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참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주제 잡아서 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그 상가의 가치는 주인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 예. 거기에 들어와 있던 업주분들이 만든 가치를 왜 자기들이 뺏어가냐 말이야. 잘 나가는 족발집 쫓아내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 족발집 비슷한 거 차리고 지금 불가능하죠 법으로. 그럼요. 그래서 그 케벡의 그 뿌티 샹브랭이라는 상가는 그 상가 중에서 건물이 27개 또 45개의 가게가 이 업소들의 협동조합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별로 건물을 사기엔 돈이 안 되는데 모아갖고 그 매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 협동조합 회원들이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좀 싸게 주고 또 3년 뒤 5년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를 안 올리고 하는 특징을 주되 대신 들어오는 분들에게 심사를 자기들 해요. 급이 되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가에 가면 일단 어느 집에 가도 음식점 맛이 보장된다. 파는 상품의 질이 보장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그 협동조합이 개별 가게들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컨설팅을 받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주에서도 이 협동조합에 이야기하고 우리도 컨설팅 좀 해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올 정도랍니다. 야, 요거는 지금 굉장히 그 다음 정부에서 예. 추천할 만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찬 총리가 이제 정책위 의장할 때 저희가 전국에 재래시장 살리는 내용을 정책위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왜 안 가는가? 일단 더럽고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그 상하수도 시설을 완비해서 드라이 시스템으로 물이 바닥에 질질 끌지 않게 해주는 거, 또 지붕을 씌워갖고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거, 또 카트를 들고 와서 그 대형 한림마트 같이 편리하게 해주는 거, 옆에 또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 또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공연을 넣어가지고 그 재미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를 해서 지금 잘 됐는 데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들이 가계세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이 퀘벡주의 뿌티 샹프랭 같은 저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건물주하고 저 기존에 있는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 상권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면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어요. 예. 국가가 왜 돈을 공짜로 주냐? 받으셨잖아요. 예. 또 어르신들은 이미 기초연금 등은 받고 계시잖아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때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진 사람, 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급해가지고 내수를 돌리는 경제정책, 기본소득 충분히 가능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 부분도 총량제 단순하게 뭐 또 새롭게 들어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려면 상당 부분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뭐랄까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이거를 국가가 다 하진 않고 뭔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떤 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자발적인 어떤 검증이 되면서 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예. 차기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불을 임기 중에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2025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6위권에 그 우리가 이제 이태리도 제치고 영국도 제쳤거든요.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내수가 그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기본 소득을 주고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국민들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놀게 해주면 주 4일제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주 4일제 시작할 때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주 5일제. 주 5일제 할 때 지금 이것에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 영세 자영업까지 이 주 5일제를 못해서 문제이지 먼저 한다고 해서 누가 피해보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업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좀 유연한 노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면 이게 잡쉐어 워크쉐어가 된다는 이런 보고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좀 획기적으로 시대를 진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좀 획기적인 제안들을 해놓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중요하니까 그나마 이재명 후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예. 지금 윤석열이나 홍준표한테 뭘 바라겠어요. 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리매매하니까 오히려 이슈를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다만 이제 이거 저 진위를 알고 언론에서 이걸 좀 제대로만 받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살아온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 직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한테 뭘 요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이미 내가 봤을 때 거의 공멸에 가까운 그 상태로 가버린다. 지금은 그 헤게모니를 국가가 지어야 되고 그 돈 많은 나라에 작은 정부가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걸 그대로 두면 강자들한테 먹히거든요. 예. 완전 정글 자본주의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태환 나오고 이거를 만들지 말자고 재세팅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망할 자유, 죽을 자유, 또 뺏길 자유를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뺏는 사람 입장에서만 자유지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정한 경쟁이 바로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경선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민주당 정치인들도 생각이 저렇게 머물러 있구나. 네. 실제로는 그게 예를 들면 무상급식 논쟁하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네. 10년 지나봤더니 이제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하면 난리 날 사람들이 네. 그 당시는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의무급식을 반대했단 말이죠. 이거랑 똑같은 구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시끄럽지만은 어쨌든 후보가 주목을 받는 건 또 나쁘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시대를 리드하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나쁘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 청량제는 너무 남발되는 다른 업종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음식점에 있어서는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개업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맞느냐. 거기에는 직업 교육도 필요하고 꼭 음식점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가 또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국가를 재세팅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요거를 뭐 전체적 발상이라 윤석열은 절대 못하는 발상이죠 이게.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규제를 하면 그냥 행정적 관료적 규제 이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답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퇴출돼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뭐 퇴출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분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참네. 아, 자 식당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강의했던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식당을 돈 벌려고 하면 돈 안 벌립니다. 그 이제 심리학 기반의 강의였는데 식당이라고 하는 건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 저기 들으시면은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예. 찾아가지고 식당은 군대 간 막내 아들이 첫 휴가 나왔을 때 감정으로 해야 돼요. 식당은 돈 벌려고 덤비면 절대 안 되고 뭐든지 주려고 노력하는 식당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막 맛있는 거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간단하게 그 스킬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내가 여러 사람이 한 4명이 밥 먹고 술을 먹었는데 계산을 하고 나왔더니 식당 사장이 막 뛰어나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소주값 한 병 돈 안 내고 갔다는 거야. 딱 그런 식의 장사는 반대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손님이 내가 술을 더 먹었으면서도 돈을 덜 내고 간 나쁜 사람은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 요거 값 덜 냈다고 쫓아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식당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정을 팔아야 돼요. 예, 정의원의 마인드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그 중요시하고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가격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서비스 받으면서 누릴 필요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트렌드, MZ 세대에 맞는 그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급자들을 좀 유도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한국에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뭐 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봤고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예. 이런 방송 어디 없잖아 지금. 우리처럼 막 1시간 동안이나 막 각종 데이터 갖고. 예.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날 방송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시그니처니까요. 여러분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가요. 오늘 그 댓글창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엄청 재밌죠. 자,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같이 오겠습니다. 오늘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